안녕하세요. 전라도에서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만두집 사장이 되기까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가슴이 저릿한 날들로 가득했답니다. 제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싶어 글을 쓰게 됐으니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둘 다 가진 게 없어서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작게 차리고 부부가 됐죠. 그이가 성실하고 근면한 남자라 평생 믿고 의지해도 될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시장에서 야채 배달을 했고 저는 만두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고생하면 5년 안에 방 2칸짜리 전셋집과 제 가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결혼 6개월 만에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나중에 자리를 잡고 늦게 갖기로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생기고 만 거죠. 그래서 모든 집중이 제 뱃속의 아이에게 향했고 저축했던 돈들은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거의 다 쓰게 됐어요. 기저귀 값과 분유값, 그 밖에 병원 진료비와 잡다한 것들까지 참 많은 돈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내다간 딸아이가 클 때까지 오랜 시간을 단칸방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죠. 그래도 새로운 생명이자 자식인 딸아이를 위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저는 포대기에 딸아이를 업고 만두가게에서 일했어요. 24시간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힘든 것도 모르고 하루하루가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는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사는 기분이라며 아침 저녁으로 한숨을 쉬어댔죠. 그래도 가장이니 잘 이겨낼 거라 믿었는데 그이는 저와 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를 찾지 말라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멀리 떠났죠. 기댈 수 있는 남편이 사라지자 화도 나고 미웠지만 저에겐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을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 일을 다시 설득하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니자 곧 어디서 사는지 찾게 됐어요. 그런데 그이는 이미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더군요. 돈 많은 여자였는지 꽤 으리으리한 주택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눈이 돌아가 바로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제 등에 엎여있던 딸아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와 우리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해?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너!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처자식 버리는 게 100번 낫다고! 앞으로 니들 둘을 먹여 살리려면 눈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계속 한 집에 살겠어? 보나마나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 죽을 팔자 같아서 조용히 떠난 거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나와 우리 딸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였냐고? 나도 처음엔 당신과 딸아이를 버리고 온 게 마음에 걸려서 다시 돌아갈까 생각했어. 그런데 새로운 여자 만나고 좋은 집에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니까 눈꽃만큼도 생각나지 않더라. 여보, 제발 내 발목 잡을 생각 말고 그냥 둘이 알아서 살아. 나 같은 놈은 잊어버리고 다른 능력 있는 남자 만나라고. 이 개자식, 내 모든 걸 걸고 네 놈을 믿고 결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너 오늘 가만 안 둬. 네 새 마누라한테 다 말하고 다 엎어버리겠어. 저는 난리를 치며 남편의 상간녀를 목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이윽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녀가 나왔답니다. 제가 눈을 치켜뜨고 처자식을 버린 나쁜 놈이라고 남편을 가리켰는데 상간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당신이 내 남편의 전처고 등에 업은 애가 딸이라고? 그런데 어쩌라고? 당신은 이 남자랑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냥 천년의 사생아 따위에 내가 흔들릴 거라 생각했어? 이봐 아줌마, 나도 이혼 2번이나 했어. 이제야 겨우 마음 맞는 남자 만났는데
당신 모녀 때문에 깰 순 없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꺼져. 아, 내가 돈 몇 푼 쥐어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그이는 자기와 똑같은 여자와 살고 있더군요. 어떻게 버려진 저와 딸아이를 두고 그런 막말을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두 년놈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주방 도구를 집어던지고 침대에 있던 이불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했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인상을 쓰며 아줌마, 다 했어? 그럼 그만 나가봐. 설마 내 머리채 잡거나 따귀 날리는 짓은 하지 않을 거지? 그럼 이 돈 봉투 받고 조용히 꺼져. 하고 말하더군요. 이에 격분한 저는 당장 상간녀를 응징하려고 했는데 제 등에 업힌 딸아이가 심하게 우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딸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어 그 집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는 상간녀가 쥐어준 돈 봉투가 있었습니다. 당장 딸아이 기저귀와 분유값이 없었으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채 돈을 받았네요. 그때 제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팠는지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했답니다. 여하튼 남편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다신 찾지 않기로 했어요. 인간 이하의 쓰레기였으니 거들떠보기도 싫었답니다. 어떻게든 딸과 살아남아야 했으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건 저나 딸을 위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딸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 딸아이를 다른 집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키웠어요. 비록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일은 없었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딸아이를 건강하고 평범하게 키웠죠. 그 당시 시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보냈으니 아주 못난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자 돈은 더 많이 들어갔어요. 학교에 내야 하는 돈도 꽤 있고 책값과 문제집 값이 적지 않게 나가서 한 달 내내 일해서 돈을 벌어도 항상 모자랐답니다. 만두집 사장님이 제 딸을 예쁘게 봐주셔서 자주 가부를 해주시는 바람에 따로 돈을 빌릴 필요는 없었어요. 다만 사장님께 매번 빚을 지고 있어 죄송한 마음이었죠. 한편 딸아이는 학교에서 인기 만점인 학생이었고 공부도 제법 잘해서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였어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큰 꿈을 꿨죠. 그리고 딸아이가 가장 친한 친구를 자주 만두가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동안 만두가게에 친구를 한 번도 데리고 온 적이 없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저를 보여주고 싶었고 제가 만든 만두 맛을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 친구는 집이 아주 부자였다네요. 단칸방에 사는 저희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주는 똑같은 시선으로 제 딸을 대해줬습니다. 그 애는 제가 만든 만두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와, 아줌마, 오늘 만두는 어제보다 더 맛있는데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뀌긴 뭐가 바뀌니? 우리 만두집은 항상 맛이 일정하거든. 유리 너는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부하는 걸 배운 거야? 아줌마,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전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아무래도 만두가 달라진 점은 아줌마의 고운 마음씨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달한 맛이 나는 것 같다고요. 아이고, 우리 유리가 별소리 다 하는구나. 그래도 칭찬해주니 기분이 좋긴 하네. 유리야, 오늘은 만두값 내지 말고 그냥 가라. 매번 네가 계산하고 갈 때마다 미안해 죽겠다고. 오늘은 아줌마가 쏘는 거로 하고 맛있게 먹어라. 네, 아줌마. 그럼 만두 더 먹어야겠어요. 저희 한 접시만 더 주세요. 딸 친구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희 만두집을 찾아와서 실컷 먹고 자기 돈으로 계산했어요. 저는 맘 같아선 매번 공짜로 주고 싶었지만
저도 직원으로 일하는 가게니 하는 수 없이 돈을 받았답니다. 제 딸과 친자매처럼 지내는 걸 보면 마음이 아주 흐뭇하다 못해 질투도 났습니다. 저는 왜 유리 같은 친구 하나 없이 사는 건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딸과 유리의 우정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했어요. 학교에서 다른 반이 됐다는데도 자주 저희 집과 가게를 놀러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죠. 유리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어서 심심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시고 있어 집을 자주 비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리에게 이모 같은 존재가 돼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답니다. 저희 모녀는 유리 덕분에 웃는 날이 많아서 꼭 한 식구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와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리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전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유리가 어떤지 걱정돼서 바로 뛰어갔죠. 유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고 저와 딸아이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망하게 부모님을 잃었으니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1시간 만에 장례식장에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유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딸아이에게 물었는데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집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유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하고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나 봐. 그래서 유리를 찾을 방법이 없어. 아이고, 그 어린애가 오갈 곳이 없어진 거야? 이를 어쩌면 좋니? 다른 친척들이 데려간 건 아닐까? 내가 알기엔 고모가 미국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런데 평소에 유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유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학교도 계속 빠지고 있으면 진짜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말이야. 저에게 딸 같은 유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매일 한숨만 거듭 쉬면서 걱정에 잠겨져 지냈어요. 그런데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딸아이가 유리 손을 잡고 만두집으로 오는 겁니다. 저는 어찌나 반갑던지 유리에게 달려가 꼭 끌어안아 줬어요. 유리야, 그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아줌마가 널 얼마나 많이 걱정한 줄 알아? 죄송해요.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회사가 크게 망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람 시켜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부모님이 진 빚을 저더러 갚으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서 돈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학교에도 못 갔어요. 또 집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서 잠잘 곳도 없어요. 뭐야?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야? 아줌마는 네가 다른 집으로 이사라도 간 줄 알았는데 지낼 곳이 없으면 그동안 잠은 어디서 잔 거야? 그냥 아무 건물 옥상에서 몰래 잤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 숨으면서 지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리 얼굴을 다시 봤더니 피죽도 못 먹은 아이처럼 얼굴이 상접했더라고요. 이제 자초지종을 알았으니 먼저 유리의 배를 채워주려고 만두 한 접시를 가져다 줬어요.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다며 만두를 3접시나 먹었답니다. 부잣집 딸에서 하루아침에 불쌍한 노숙소녀가 된 걸 보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만두를 주는 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대신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유리가 맛있게 만두를 먹고 있었는데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유리 부모님의 투자자들이 고용한 어깨들이었죠. 만두 가게로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고 유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더군요. 야, 이 기집애야, 네 애미애비가 공짜준 돈 어디다 숨겼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장 내놔.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넌 절대 빠져나가진 못해. 그러니까 돈을 내놓든 술집에 팔려가든 정하란 말이야. 유리는 공포에 떨어 눈물을 흘렸고 민지는 그런 유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폭들을 제가 쫓아내려고 기운을 냈어요.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나와 조폭들에게 마구마구 휘둘렀습니다. 이 처죽일 놈들아, 저리 꺼지지 못해? 부모 잃고 가진 거 한 푼 없는 아이한테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니들은 이 아이가 불쌍하고 가엾지도 않냐? 이 지옥불에 튀겨 죽일 것들, 썩 꺼지지 못해? 아이씨고, 이 아줌마는 뭐냐? 이봐, 아줌마,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뒤로 빠져 있어. 그렇게 못해. 내가 이 아이 보호자야. 오늘부터 내가 보호할 딸이라고. 그래? 그럼 아줌마가 대신 빚 갚아주면 되겠네. 아줌마, 우리가 받아가야 할 돈이 10억이 넘거든? 빨리 내놔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저는 후라이팬으로 조폭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빗맞히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쨍 소리를 내며 명중했고 조폭들은 저의 광분을 이기지 못하고 줄행랑을 쳤답니다. 다시 찾아올 테니 돈을 준비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그래서 전 유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일단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는 걸 막아주기 위해 여기저기 변호사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니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죠. 다행히 유산상속 포기라는 걸 하면 유리가 갚을 빚 따위는 한 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바로 유리를 데리고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답니다. 그제야 빚쟁이들이 더는 유리를 괴롭히지 못하더군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오갈 데가 없는 게 문제였답니다. 제가 돈이 좀 있으면 월세방이라도 구해줄 텐데 제 코가 석자라서 따로 집을 구해주는 건 무리였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와 딸이 사는 단칸방에서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유리야,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떠냐? 이 단칸방이라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셋이 같이 지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아줌마랑 민지랑 셋이 같이 살면 매일매일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 고민이 되네요. 민폐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고 그러니? 너는 우리 민지랑 둘도 없는 친구고 나한테도 둘째 딸 같은 존재라고. 이 아줌마가 널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 할 테니까 같이 살아보자. 그러자 딸아이도 환호성을 지르며 유리에게 같이 살자고 졸라댔습니다. 유리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저희 모녀의 강한 권유로 인해 같이 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단칸방에 들어왔는데 유리가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더군요. 아줌마, 안 되겠어요. 아무리 제가 염치 없는 애긴 해도 이 집에 얹혀 사는 건 두 사람한테 못할 짓 같아요. 저 그만 나가 볼게요. 돌아서서 나가려는 유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유리야. 넌 이제 우리 집 막내딸이야. 이 엄마가 널 입양해서 키우면 남이 아니니까 내가 네 엄마가 될게. 그러니 떠나지 말거라. 너 엄마 가슴에 대못 박고 싶으면 그냥 가도 된다. 아줌마. 이제부턴 엄마라고 불러. 이제 한 식구로 살 건데 아줌마보다 엄마가 좋지 않겠니? 비록 내가 네 어머니에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엄마 딸 해줘. 제가 엄마가 되겠다며 큰 소리로 말했더니 유리가 제 품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보다 제가 더 엄마 같다는 대답을 했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엄마는 늘 저한테 친엄마 이상으로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엄마 딸 한번 해볼게요. 민지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딸이 돼볼게요.
넌 부족한 거 없어.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딸 한 명이 더 생겼답니다. 저는 두 딸을 잘 키우고 싶어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버는 돈이 적긴 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되리라 믿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했죠. 꼭 두 딸 모두를 대학까지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걸 보겠노라 다짐했답니다. 유리는 다시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학교 후에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네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꽤 살만했습니다. 제가 모자란 사람이라 아이들에게 많은 걸 해주진 못했지만 배는 골지 않게 실컷 먹여줬네요. 유리는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고 저 또한 딸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져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 식구의 삶은 1년의 시간이 지나자 깨질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유리의 고모가 제가 일하는 만둣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군요. 유리 고모가 자신이 누군지 말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에게서 유리를 데려갈 분위기였거든요. 아주머니, 우리 유리 1년 넘게 키워주셨다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유리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유리 고모님이시군요. 그런데 우리 유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적응해서 밝아졌다고요. 이 아줌마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이런 시장통에는 발도 붙이지 않고 사는 고귀한 집안이라고요. 우리 유리가 이런 시공창에 계속 살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시공창이라뇨? 우리가 사는 집이 유리의 전 집에 비하면 초라하긴 하지만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게다가 제가 잘 먹이고 키우고 있어서 건강하다고요. 이봐요 아줌마. 이런 서민 음식이나 먹이면서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게다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줌마가 왜 우리 유리를 키웁니까? 잔소리 말고 유린 저희가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떠날 채비 해주세요. 유리 고모는 제가 사는 삶을 가볍게 무시하고 짓밟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에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부잣집 딸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이라 제가 괜히 앞길을 막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유리 고모의 말대로 유리를 미국으로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이에 유리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고모가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를 하고 미래 이야기를 실컷 떠들어대며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유리는 고민에 잠겼고 곧 마음의 결정을 했는지 고모한테 잠깐 기다려달라며 저와 민지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아무래도 떠나야겠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랑 민지한테 폐를 그만 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유리야. 마음 강하게 먹고 미국에서 잘 살거라. 넓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도록 해. 꼭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렴. 엄마, 엄마의 은혜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민지야, 나한테 너는 분신 같은 존재인 거 알지? 나 꼭 돌아올게. 그러니까 나 잊으면 안 돼? 그러자 딸아이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유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당연하지. 넌 내 친구이자 자매잖아. 미국에서 꼭 성공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 우리 그땐 진짜 자매가 돼서 오래오래 함께하자. 엄마, 민지야,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 그만 가볼게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유리는 떠났습니다. 1년의 행복한 추억을 저희 모녀에게 남겨두고 말이죠. 그날 저는 막내딸을 가슴에 묻게 됐네요. 다시 민지와 단둘이 사는 삶을 지냈는데 유리가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만든 만두를 맛있게 먹던 모습과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수다를 떨던 표정이 눈앞에서 자주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더군요.
딸 민지와 몇 년의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새 유리는 제 기억에서 많이 멀어졌답니다. 세월은 강산이 2번 지나게 됐고 저와 딸애는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이 된 민지는 번듯한 회사를 다니며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중이었죠. 상견례까지 치러서 결혼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예비 사위는 크게 사업을 하는 유능한 남자였어요. 민지와 나이도 동갑이었고 두 사람이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더할 나위 없었답니다. 상견례를 치르게 됐는데 사돈 내외는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훌륭하게 키웠다며 오히려 칭찬을 늘어놨죠. 아유, 사돈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쁘고 야무진가 했더니 다 사돈 보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아닙니다. 민지는 지가 알아서 잘 커준 거예요. 제가 해준 건 먹고 자는 것만 해줬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저를 이해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저를 보고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겸손하기까지 하시군요. 사돈, 여자 혼자서 자식 하나를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 저희도 자식 키워봐서 압니다. 정말 큰일 해내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딸아이가 기억에서 잊혀졌던 유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은 저희한테 한 명의 식구가 더 있었어요. 저랑 절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부모님 여의고 1년간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그랬어요. 오래된 추억이긴 하지만 저희 모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러자 사돈 내외는 살기 힘든 상황에서 친구 딸까지 키웠냐며 크게 놀라더군요. 요즘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엄청 추켜세웠습니다. 딸의 입에서 유리 이야기가 나오니 소식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딸아이와 사위에게 미국에 있는 유리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민지야, 김서방, 우리 유리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 안 본 지 20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가끔 보고 싶고 그러는구나. 엄마, 벌써 내가 알아봤지.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큰 게 아니잖아. 게다가 우린 친족도 아니어서 정보를 쉽게 구하는 게 어렵더라고. 유리가 우리를 직접 찾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내가 상견례 때 괜히 유리 이야기를 꺼냈나 봐. 미안해, 엄마. 응?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그저 유리가 잘 사는지만 알았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찾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부모 여의고 고모 집에 들어가 눈칫밥 먹으며 살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 잘 지내겠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 찾아올 거라 믿어. 엄마가 나보다 유리한테 훨씬 잘해줬잖아. 아, 그렇다고 질투하고 시샘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그만큼 많은 애정을 주셨으니까 언제고 찾아올 거라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말이야. 내가 잘해주긴 뭘 잘해주니? 고작 잠잘 곳을 주고 만두로 배나 채워줬지. 그때 내 형편이 좋았더라면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그랬을 텐데. 아휴, 많이 그립네. 딸아이가 여러 방법으로 유리를 찾아봤지만 계속 허탕이었답니다.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바꿨는지 이민간 기록도 찾을 수 없었고 교포 카페에 유리의 중학교 시절 사진을 올리고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네요. 그래서 그런 유리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마음을 비웠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신혼집에 혼수를 채우자 딸아이가 결혼하는 게 실감됐어요. 그리고 한심하게 떠난 유리를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온 신경을 민지에게 기울였죠. 한 번뿐인 결혼식에 제 모든 걸 쏟아부을 계획이었답니다. 혼수뿐만 아니라 사돈집에 제대로 된 예단을 보내기도 했고
결혼식 날 돌릴 떡도 최고급으로 맞췄어요. 또 결혼식 사회에는 유명 개그맨을 섭외했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됐죠. 그런데 행복한 결혼식 일주일 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딸아이가 퇴근하고 인도를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갈 길을 잃고 인도에 들이닥쳤답니다. 민지는 그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고 119가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일 거라 믿었는데 영안실에 누워있는 딸을 내려다보고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돼 목 놓아 울부짖고 말았어요. 음주운전자는 바로 구속이 됐고 무거운 징역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제 딸을 잃었는데 그가 무슨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먹고 잘 생각을 하니 당장 교도소로 쳐들어가서 찢어 죽이고 싶었죠. 민지의 상을 치르며 뜬 눈으로 사흘을 보냈고 이후에도 정신을 놓고 지내는 바람에 헛소리를 자주 했답니다. 지나가는 아무 여자를 붙잡고 민지야, 너 민지 맞지? 살아있었구나. 엄마야, 너 왜 엄마 보고 놀라는 거야? 하고 억지로 끌어안으려고도 했고 집에 들어가면 딸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민지가 세상을 떠난 걸 인정하지 않고 정신 나간 여자로 몇 달의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문제가 심해지자 만두집 사장님은 저를 해고하셨어요. 손님들에게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결국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저는 딸과 지내던 집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하면 꿈속에서나마 민지를 볼 수 있었으니 이렇게 살다가 딸을 따라가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불면증이 찾아와 딸의 얼굴을 볼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진 저는 결국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영원한 잠에 들면 매일 딸과 함께할 수 있는 데다 슬퍼할 일이 없었으니 그만 끝내기로 했죠. 저는 어떻게 떠날까 하다가 시원한 냇물이 흐르는 계곡을 혼자 찾아갔어요. 민지가 아주 어릴 적에 한번 찾아왔었는데 그때 민지가 아주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서 딸을 회상하며 떠나기로 한 거죠. 계곡 위 다리에서 한참 앉아서 기억을 더듬다가 곧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했고 딸을 마주했답니다. 저에게 엄마, 내 손 잡아. 오래 기다렸지? 하고 말하는데 꿈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생하게 제 귀에 들린 목소리였답니다. 그렇게 딸을 따라서 천국으로 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깨어난 곳은 병원 침대였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붙어 있었고 링거줄이 제 팔에 연결돼 있더군요. 눈을 깜빡거리며 깨어나자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살았나요? 왜 편하게 눈 감지도 못하게 하셨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환자분 따님이 얼마나 슬퍼하신 줄 아세요? 가족도 있는 분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딸이요? 제 딸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닌데? 분명 병원에 모셔온 분이 따님이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절대 안정하셔야 하니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딸의 죽음을 설명했는데 간호사들은 딸이라는 사람이 저를 구해줬고 조금 전까지 울다가 떠났다고 말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여러 생각을 떠올렸는데 저승에 있는 민지가 잠시 이승으로 와서 저를 구해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믿지 못할 일이 종종 벌어지니까 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여겼죠. 어쨌든 딸아이는 제가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말았네요.
제 가슴을 얼마나 더 아프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주었다는 딸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 확신했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는데 어떤 생각을 해봐도 해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딸아이가 없는 하늘 아래에서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었고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딸아이를 따라가기로 하고 늦은 밤 몰래 병원을 나왔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딸과 마주할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계곡이 아닌 바닷가로 향했어요. 생각해보니 딸아이와 둘이 바다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못난 엄마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향해 딸에게 용서를 빌고 발걸음을 옮겨 바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래사장에서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힘들게 살려놨더니 왜 다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돌아오지 못해? 딸아이가 저를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 또다시 저를 찾아 이승으로 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딸아이를 이길 생각이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깊이에 발을 딛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누군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딸 목소리를 벌써 까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가지 말라고 했으면 멈춰야지. 왜 제멋대로인 거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나더러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까? 당신 누구야? 엄마 나예요. 유리라고요. 엄마가 막내딸 삼았던 유리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뒤로 돌려 유리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유리? 20년 전 나와 민지와 함께 살았던 유리가 너란 말이야? 몰라보게 컸구나. 너무 예뻐져서 길 가다가 마주쳐도 못 알아보겠어. 내가 좀 예뻐지긴 했죠. 아무튼 엄마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요. 설마 딸 두고 떠날 마음이 계속 드는 건 아니죠? 응?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었지? 우리 딸이 눈앞에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른 나가자, 유리야.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막내딸의 얼굴을 보니 바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저는 딸아이에게 의지한 채 바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모래사장에 나란히 누워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푸르른 하늘과 깨끗한 구름이 꼭 민지가 올려다준 선물 같더군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유리 역시 민지가 보내준 큰 선물 같았습니다. 이윽고 진정이 되고 이성을 찾은 저는 고개를 유리 쪽으로 돌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답니다. 유리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언제 한국에 온 거니? 연락이 끊겨서 미국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사는 줄 알았다고. 엄마도 참,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 믿지 않은 거예요? 물론 많이 늦긴 했지만 제가 한국에 다시 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이제 돈 많은 부자 됐어요. 죽어라 공부해서 사업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고요. 너희 고모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셨니? 그럼 그분들 곁에 남아야지 왜 돌아온 거야? 아니요. 고모는 날 미국에 데려가고 한 달 정도 같이 살다가 버리셨어요. 저더러 알아서 독립해서 살라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럼 진작에 돌아오지 그랬어. 내가 널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 줄 아니? 유리는 성공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터라 쉽게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미국의 명문대를 나와 회사 생활을 했다네요. 그러다 자금이 모여 사업을 하게 됐고 10년 넘게 회사를 키워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됐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을 모두 정리하고 몇 달 전 한국에 넘어왔는데 제 딸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됐고 저를 찾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던 제가 이리저리 떠돌고 있어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저를 찾는데 혈안이 됐답니다.
행여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찾아다녔더군요. 그러다 제가 계곡으로 향한 걸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이 소식을 알려 유리가 한달음에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게 유리라고 했어요. 그때 딸아이의 얼굴을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유리를 보고 그렇게 느낀 거더라고요. 유리가 저를 병원에 옮겨 살려놓고는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엄마한테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다시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떡해요? 딸내미가 효도 좀 하겠다고 뭘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요. 미안하다 유리야. 그런데 내가 많이 힘들었어. 민지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네 얼굴 보니 이젠 이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 민지가 날 살려주려고 널 보내준 것 같다고. 그걸 알았으면 이제 허튼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아프지도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서 힘이 되는 존재가 돼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 이 엄마가 잘못했다. 앞으로 널 위해 다시 엄마가 돼볼게. 고맙다 유리야. 그렇게 저는 더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됐고 유리를 위해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저희는 젖은 몸을 말리러 바닷가 근처의 숙소로 들어갔고 깨끗하게 씻고 나왔어요. 그리곤 유리가 보여줄 게 있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고 물어도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 도착해서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이윽고 제가 사는 집 근처 번화가에서 내렸는데 유리가 제 눈에 안대를 씌워줬습니다. 엄마, 내가 벗으라고 할 때까지 벗지 마세요. 내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요. 어서요. 유리야, 도대체 어딜 데려가려는 거야? 이 엄마는 네가 뭘 하려는지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는구나. 당연하지. 내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20년을 기다렸다고. 그럼 얼른 안대 쓰고 따라오세요. 안대를 쓰자 온통 어둠뿐이더군요. 걷는 게 힘들었지만 딸아이가 준비한 이벤트를 위해 꾹 참고 엉거주춤하게 걸었습니다. 잠시 후 어느 인도에 멈춰섰고 유리가 안대를 벗겨줬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민지 만두라는 간판이 보이더군요. 민지 만두? 여기 뭐니 유리야? 설마가 맞아요. 여기 엄마 가게예요. 나의 친구이자 언니인 민지 이름 따서 민지만두로 정했어요. 가게 이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말고. 그런데 유리야, 엄마가 이렇게 큰 식당을 어떻게 받겠니?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엄마, 안으로 들어가 봐요. 어서요. 저는 마지못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직원이 기립해서 박수로 저를 맞아주더군요. 박수 소리는 저를 감동시켰고 오랜 시간을 환영받았답니다. 직원들은 만두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모든 맛은 제가 결정하는 일이니 만두 빚는 걸 시작하지 않았답니다. 유리는 자기가 어릴 적 제가 해준 만두를 먹고 잘 지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며 그 추억을 되살려달라는 말을 하며 저를 민지만두 가게의 사장으로 임명해줬네요. 조금 전까지 딸 민지를 따라가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던 저는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직원들에게 환영받으며 식당에 들어선 저는 거면적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소개를 했어요. 다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두가게에서 수십 년 동안 직원으로 일해왔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만두 하나뿐인데 이렇게 큰 꿈을 유리가 이뤄줬네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리라 믿고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르고 제가 만들던 만두를 다시 빚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하는 걸 따라 해봤지만 맘처럼 잘 되지 않았는지 손을 놔버리더군요. 그래서 하나부터 가르쳐주며 제 만두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사실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어서 가르칠 게 많진 않았어요. 이틀 동안 장사 준비를 위해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만두를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에 확신이 서자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번화가인데다 만두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식당의 사람들은 바글바글했어요. 찐만두와 군만두, 또 새롭게 개발한 만둣국을 선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1년이 지났을 때는 분점을 3곳이나 오픈했답니다. 이 모든 게 유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삶의 의지를 잃고 포기하고 싶었던 저에게 돌아와 다시 행복을 되찾게 해줬으니까요. 유리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크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식품 사업과 유통 사업을 겸하는 업체를 운영했는데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라 크게 성공시켰답니다. 한편 36년 전에 저를 버렸던 전 남편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저와 민지를 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바닥에서 객사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와 살다가 많이 싸웠는지 금세 파경을 맞고 노숙자 신세가 됐답니다. 구걸하며 돈을 벌어 술만 처먹고 살다가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상간녀도 얼마 안 있다 사고로 숨졌다고 하고요. 이 소식을 이제야 들었다는 게 무척 아쉬웠습니다. 진작 들었더라면 축하 파티라도 했을 테니 말이죠.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 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딸을 잃고 또 다른 딸을 되찾으며 제 인생은 갈 길을 찾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 유리가 결혼할 남자를 저에게 데려왔어요. 그도 미국에서 살던 교포였는데 유리와 함께 한국으로 넘어왔답니다. 엄마가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고집 부려서 사랑하는 남자를 데려왔다네요. 그래서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됐고 딸아이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제 자리는 혼주석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네요. 신부가 입장했을 땐 아름다운 유리는 눈이 부셨고 사위도 백마탄 왕자님처럼 무척이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딸아이는 신혼집에서 저와 함께 살자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연신 거절했는데 유리 꿈이 저와 함께 사는 거라며 강하게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데다 겨우 1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깊이 사랑해주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딸과 사위와 함께 지내며 만둣집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참, 저에게 손녀딸이 생겼는데 이름을 제 딸 이름인 민지로 지었어요. 유리가 그렇게 지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민지의 엄마이자 민지의 할머니고 민지 만두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네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딸 유리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사연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딸 유리야, 엄마가 많은 빚을 졌다. 고맙고 사랑하고 죽는 그날까지 너의 엄마로 살아갈게.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